요즘에 뭐 논문과 관련돼 가지고 표절 문제가 떠들썩합니다. 뭐 유명인들에 대한 특히 학위 논문에 있어서 표절 문제가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표절이니 뭐니 그런 걸 좀 떠나가지고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제 서론이 있겠죠. 서론의 역할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서론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연구를 왜 하느냐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논리적 근거를 어떤 좀 학술적 배경에서 찾는 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갑니까? 2장 뭐 주로 보면 이론적 배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학위 논문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위 논문 석박사. 이론적 배경에서는 주로 뭘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 또는 이론 또는 뭐 이론 안에 이제 뭐 모델도 있을 거고 또는 뭐 현황 뭐 또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서 연구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목은 우리가 보통 연구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적는데 여기서 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될 것이고 좀 아리까리하다 싶으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대상한테 어떤 도구를 들이밀어 가지고 나온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건데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기를 대도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방법은 어떻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이 분석 절차에 의해서 사장에서 풉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질적이든 양적이든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게 뭐 저저저저저 이제 분석을 해요. 여기에 나온 분석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분석 결과가 더럽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서 결론에서 일단 한번 얘를 요약을 해줘. 그럼 이제 이 요약한 이 결과는 사실 요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분석에서 한 거하고 얘하고 요약이 같은 거잖아.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사실 내 분석 결과인데 이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뭐 이게 원인이 되고 얘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결국 왜 하게 되었는가? 이 학술적 배경에 의해서 주로 보면 이제 선행연구 동향 그리고 이 선행연구가 하지 못했던 한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할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문제를 내가 풀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사실 선행연구가 한계였던 못했던 것을 내가 해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실무적으로도 그죠? 학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이제 시사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느냐? 이게 선행연구가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왜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사실 논문의 가장 중요한 뭐다? 맥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하느냐?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데? 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맥락을 어떤 논문에서 복사해서 갖다 붙였어요. 뭐 아니면 비슷하게 했어. 아니면 베꼈어. 그러면 우리가 요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표절이라고 하지. 그죠? 연구 내용의 표절, 연구 모형의 표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완벽한 표절이지. 이런 것들은 뭐 학술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연구 윤리입니다. 이 연구 윤리 명백한 위반, 배신이야, 배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약한 건 뭘까요? 이 연구를 왜 하느냐? 선행연구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할 거냐. 근데 이제 방법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논의가 약간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방법이 완전 다른 방법으로 풀어. 이거는 좀 아리까리하죠. 이거 표절일까? 연구윤리 위반일까? 분명히 왜가 똑같은데. 근데 방법이 다르단 말이지. 요거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표절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것들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죠. 진짜 학자들이 이거 학술적 가치가 있을까? 엄청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논쟁을 한번 벌여봐야 돼.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법은 똑같아. 대상도 꼭 똑같고 도구도 비슷한데 방법까지 비슷한데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가 달라. 요것도 좀 아리까리하죠. 이거 표절일까? 이것도 학자들이 진짜 엄청나게 한번 토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절이냐 아니냐를 가려내고 뭐 문제가 있다, 연구윤리가 위반이 됐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떠나서 이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요게 과연 굉장히 내용적인 부분이고 연구의 맥락적인 부분이고 논리적인 부분인데 이게 소프트웨어로 판단이 되겠습니까? 소프트웨어로 판단이 안 되지.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AI를 갖다 쓴다 하더라도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의도 해봐야 되고 막 서로 그냥 막 네가 맞니 틀리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학계에서 지는 것이지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가 이거 판단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소프트웨어가 정말 기계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죠. 하지만 기계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문장을 봤더니 문장이 선행연구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봤더니 한 어절에 그냥 그 단어 순서의 배열이 비슷해.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지. 그거는 이제 배열의 문제이지만 그 배열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내용의 맥락적인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판단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굳이 1, 2, 3, 4, 5장 중에서 가장 그 소프트웨어가 이런 내용과 맥락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냥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론적 배경이 좀 많겠죠. 그죠? 얘는 뭐 개념 설명하고 이론 설명하고 현황 설명하고 사례 설명하고 이런 거는 뭐 내가 뭐 맥락을 펼쳐나가고 뭐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인용문이니까. 아무래도 이론적 배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거 문장이 비슷한데 어디서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솔직히 막말로 이론적 배경 어디서 그냥 뭐 한 40페이지 되는 거 싹 다 베껴왔어. 그냥 막 주르륵 다 복사해서 가져왔어.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 왜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가 정말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이거 표절일까? 이것도 참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예, 이거 당장 표절이라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기분이 찝찝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절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학자들이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뭐다? 그냥 문장이 비슷하네. 예, 문장이 비슷해. 그래서 이제 문장이 유사하네. 뭐 유사도율 정도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뭐 저는 유사도율이라고 보는데 이거 가지고 표절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표절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유사도율 정도를 측정할 수는 있다. 근데 대부분이 맥락에 대해서는 유사도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왜를 적는 과정에서 또 어디서 인용해온 문구가 예를 들어서 직접 인용해왔다면 그것도 유사도율로 나오긴 하겠죠. 출처를 달아도 뭐 나온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많이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겠습니까? 이론적 배경이 있잖아요. 이 비중이 크면 클수록 소프트웨어에 의한 유사도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학위 논문에서 이 이론적 배경의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위 논문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유사도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논리의 흐름을 설명을 할 때 이 연구 왜 하는데 내가 이 연구를 꼭 하고 싶은데 그래서 문제 제기가 나와서 이 연구 이렇게 풀 건데 풀어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네. 이게 사실 맥락이기 때문에 이 맥락만 본다면 이론적 배경은 보조적인 기능이거든. 그죠? 보조적인 기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조적인 기능이 사실 없어도 내 연구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거든. 이 연구 왜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 설명만 한다 치면은.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버리면, 그죠? 여러분이 진짜 투입해야 될 시간은 이런 맥락적인 부분을 아주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어서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맥락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입을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이론적 배경 페이지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제 학위 논문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교수님이 뭐 박사학위 논문은 기본이 200페이지가 넘어야 되네, 뭐 150페이지가 넘어야 되네, 아무리 못해도 100페이지가 넘어야 되네.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하는 교수님들은 그냥 이렇게 해야 좀 두꺼우니까, 손에 딱 잡혀야 되니까 그게 본인 그 손 기준인가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페이지를 늘릴 수 있는 데가 솔직히 베껴 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막 베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베껴 와서 뿌릴 수 있는 데가 2장 이론적 밖에 없으니까 주로 보면 2장 이론적 배경이 막 과도하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지. 비만, 고도 비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약간 보조적인 기능인데, 맥락 차원에서 본다면 보조적인 기능인데, 소프트웨어가 여기에서 베껴온 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마른 표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표절은 좀 그렇고 유사도율이죠. 유사도율. 여기서 유사도율이 막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페이지 요구하는 거는 저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학생들한테 시간을 요런 페이지에 막 요런 데다가 막 이 유사도율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이론적 배경에 막 인용문 베껴오는 요런 데다가 시간을 투입하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주 중요한 맥락적인 차원에서 정말 학술적 가치가 나올 수 있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그런 맥락이 나올 수 있는 선행연구 조사라든가 뭐 연구 설계라든가 어떤 논리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떤 그 자기가 이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페이퍼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용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용을 해왔는데 인용 처리가 잘 되었나라는 거를 페이퍼 작업을 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 스스로 확인차 이런 유사도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은 논문의 페이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은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야말로 정말 내 연구에 대한 보조 기능인 것이지, 이 소프트웨어가 표절을 그냥 판단을 해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하는 역할이 없잖아. 교수님이 소프트웨어가 주가 되고 교수님이 보조가 되나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 이런 거는 교수님이 판단을 해야죠. 왜냐하면 표절을 판단할 때 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괜찮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걸 표절로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럴 때 이제 연구자를 불러가지고 이 부분 좀 빨리 보완하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의 역할이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너무 맹신해가지고 응? 소프트웨어가 다 판단을 했는데 말이에요. 당신이 컴퓨터보다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저는 이제 표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하고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일단 뭐 저는 뭐 제 생각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말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야, 내가 대학교 총장이라면 또는 대학원장이라면 내가 있는 한 학생들이 쓰는 학위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 막 엄청나게 뚱뚱하게 해가지고 막 페이지에 승부하는 거 나는 이런 거 안 한다. 아니 그냥 이론적 배경은 진짜 딱 필요한 설명만 하게끔 해서 이제 과도한 유사도율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문 지도를 논문 심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 교수님들한테 전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학생들이 시간 배분을 잘해가지고 정말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논리적인 전개 그리고 연구 설계 그리고 이 연구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또 AI를 막 이용하다 보니까 AI에서 만든 문장인가 이거를 또 검사하는 프로그램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AI가 우리가 기존에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이 해왔던 것처럼 이런 전철을 또 밟아 나가겠죠. 이거 가지고 또 뭐 표절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거란 말이지. 하지만 결국에는 학계에 있는 학자들이 판단을 할 문제다. 그래서 애초에 학생들이 유사도가 많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논문의 과도한 페이지 요구 자체를 하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